한국 역사가 왜곡됐다? 독일의 고고학 교수가 이 말 한마디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유럽 학계에서 고대사, 특히 동아시아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고대 문명 교류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만주 일대의 유물과 기록에 관심이 많아 중국, 몽골, 러시아 학자들과 교류해 왔지요. 그러나 한국은 솔직히 말하자면 제 연구의 변두리에 불과했습니다. 동북아의 고대사, 특히 고구려와 발해 같은 국가들은 제게 있어 중국 역사 안에서 파생된 변방의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유럽 학계 내부에서도 그런 인식은 일반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세미나에서도 늘 그런 시각을 기본값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의 초청장이 제 연구실로 도착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고대사의 주체성 회복과 국제적 해석의 다양성이었고 저에게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적 귀속에 관한 발표를 요청하더군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건 곧 그들의 민족주의적 해석을 용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술대회 측에서 다시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럽 학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자 슈타이너 교수님의 고고학적 통찰은 이 논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문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마치 편향된 학자처럼 보인다는 뜻인가 싶어 오기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학자들이 유럽 학자들까지 포함한 동북공정 비판 성명을 냈다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고 저로서는 이런 흐름에 직접 대응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유럽의 목소리를 한국 학계에 똑똑히 들려줘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선 학부생 조교들과 함께 기존 논문 자료를 정리했고 중국 사서와 발해 유적에 관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며 한국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해 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조교들이 회의실에 모여 마지막 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실체와 지정학적 귀속이었고 핵심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변방이었으며 한반도 중심의 역사 서사로 귀속시키는 것은 현대의 민족주의에 따른 해석이라는 점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감정적입니다. 역사라는 건 냉정한 자료 해석의 문제인데 그들은 자꾸 민족 자존심으로 접근하죠. 이번에 가서 한번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하고 올 생각입니다. 한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 괜히 큰 소리 쳤다가 기사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조심하세요. 이튿날 베를린 슈네펠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드디어 논리와 사실로 논파하러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PPT 파일, 중국 사서 번역문, 위성사진, 발해 고분군 조사 보고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발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무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유럽 주요 도시 못지않게 정돈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독일보다도 깔끔하고 직관적이었으며 심지어 제가 내민 독일 여권을 보고는 Welcome and Inquiry라는 인사를 건넨 입국 심사관의 미소는 예상치 못한 친절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학술대회 측에서 보내준 전용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 흐름, 어디 하나 후진국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유럽의 낡은 도시들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리는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경외심까지 들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대학들과는 다른 깔끔하면서도 기술 친화적인 공간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IT 시스템으로 등록을 마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세션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또한 참신했고요. 제 마음 한켠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너무 단정했던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역사 해석이라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발표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삼 느꼈습니다. 내일 제가 만나게 될 이 나라 사람들, 이들은 민족 감정만으로 논쟁을 이어가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저는 저의 시선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을 말하러 온 것이니까요. 감정이 아닌 고증에 기반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나자 저의 일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학술대회 등록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주최 측에서 마련한 간단한 저녁 만찬 자리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자락에 기대듯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무질서하게 반짝이기보다는 마치 계획된 조율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자 교수님, 저녁 식사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회 스태프의 부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자리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까지. 특히 한국 대학원생들이 주최 측의 일원으로 여러모로 행사를 도우며 외국 학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난 한국의 한중견 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고구려 발해 관련 연구는 저희 학계에서도 많이 인용됩니다.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인용은 하지만 비판하려고 하는 거겠지라는 경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럽의 시각을 직접 듣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저희와 다른 관점이겠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분명 정중했고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틀 뒤였기에 첫날과 둘째 날은 다른 학자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표의 질과 깊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고구려의 유적 발굴 사례를 정리한 발표는 유물, 언어, 지리 정보, 문헌까지 교차 검증을 해가며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고 이를 영어로 명확히 설명하는 태도도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한 세션에서 미국의 한 고대사 교수가 고구려가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른 독자적 정치체제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한국 측 발표자는 차분하게 정치체제의 독립성과 문화적 독자성은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특히 벽화의 예술성, 언어 형태, 무덤 양식은 중국식 제후국 양식과는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언가 목구멍에서 걸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희가 가진 중국 사료 기반 연구는 엄연히 문헌학적으로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서히 저도 모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튿날 오후 주최 측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따라갔지만 박물관에 들어선 순간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고구려 벽화 모형실, 발해 금속 유물 복원실, 다양한 디지털 전시 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복원된 유물들은 생각 이상으로 정교했고 한국 측 해석이 자국 중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설사는 한국어로 설명한 뒤 곧 영어로도 덧붙였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국가로 고구려의 정치문화적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려 왕조 초기에도 발해 유민이 통합되어 역사 서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설명을 들으며 이런 식의 연속성을 서사화하는 구조가 과연 역사 왜곡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럽 학계에서는 그런 식의 문화 계보화를 조심스럽게 다루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방식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원래 준비한 PPT의 도입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동북아 고대사의 민족주의적 해석은 사료를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킬 수 있다. 이 문장을 보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 시각은 민족주의와는 무관한 객관적 학문이었을까요? 혹은 저 역시 서구 중심주의라는 또 다른 민족주의의 일환은 아니었을까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 대학원생 중 한 명이 다음 날 일정 안내와 함께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와 의견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고 싶다는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설령 그들의 시각과 제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배척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일부를 수정하겠다고요. 완전히 입장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적어도 들어주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발표의 첫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번째 서울의 밤이 저물었습니다. 차가운 확신 대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감정의 이름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머릿속이 복잡하게 어지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고요한 아침이 펼쳐졌고 그 풍경은 어쩐지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손을 본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학회장이 위치한 대학 건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주최 측 학생들이 배지를 나눠주고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이 제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인사였지만 그 말에 담긴 기대와 관심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세션이 시작되었고 제 발표는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미국 학자는 고구려의 독자성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했고 두 번째 발표자는 일본 출신 학자로서 만주 유물의 지리적 귀속 문제를 다뤘습니다. 두 발표 모두 신중하고 중립적인 어조였지만 고구려와 발해를 한반도 역사 안에서 조망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강단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대에 서자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 자료를 띄우고 저는 준비한 대로 조심스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리자 슈타이너입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고구려와 발해의 지정학적 귀속과 그 해석의 경계입니다. 초반에는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의 조공 관계, 발해와 당나라의 외교적 교류, 그리고 만주 지역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소개하며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사로 묶이기엔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저는 조금씩 멈칫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국립박물관에서 봤던 발해, 유물의 정교함, 고구려 벽화의 독립적 양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이 제 논리의 균열을 만들어냈고 저는 의도치 않게 말을 멈춘 순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표 중간에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에 새롭게 추가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측 연구는 고구려 발해의 문화를 민족주의 해석에서 벗어나 보다 다층적인 문화유산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발표하면서 저는 확실히 청중들 안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학자들의 눈빛에 약간의 놀라움과 경계심이 사라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사회자가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토론 시간을 열었습니다. 곧 한 한국 측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타이너 교수님의 발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다만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정학적 귀속이라는 개념이 민족 정체성과 문화 계승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발해를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로 보시면서도 그 문화의 독자성을 일부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 지점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한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단일한 시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었고 지정학적으로 만주에 기반을 두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한반도와의 깊은 연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경계의 개념입니다. 저는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장을 완전히 민족주의로만 치부했던 제가 지금은 그 복합성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질문을 이어갔고 그중 한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엘리자 교수님의 발표는 학문적 용기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인식에 대한 열린 자세. 그것이 오늘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분명 이 자리에 논파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의 시야가 좁았다는 걸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회장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큰 환호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조용한 박수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환대보다 더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바라본 것 같았습니다. 적이 아닌 동료 연구자로서요. 발표가 끝난 그날 저녁 학술대회의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전통 한옥을 개조한 문화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정갈한 분위기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자 각국 학자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한 한국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와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솔직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이 오히려 신뢰를 줍니다.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조용한 감정이 하나 피어났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감정. 아니, 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소속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학문이라는 세계는 때로는 논쟁으로도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야경은 그저 화려함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표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의 눈빛, 토론 중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논지를 전개하던 대학원생의 목소리, 그리고 박물관에서 만났던 유물 하나하나까지 제게 어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 간단한 환송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서양 교수들 사이에서 저는 제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도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숙연함이었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다음에도 한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지 발표자가 아니라 청중으로도 오고 싶네요. 그 말을 꺼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저 자신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논파하러 왔다고 자부하던 제가 이젠 배움의 입장이 되겠다고 말하다니 저로선 분명 큰 변화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연구실 벽에 붙여놓았던 포스터 The East is still far. 그 문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멀다고만 생각했던 동양은 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진짜 가까운 세계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실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동북아 고대사를 소개하는 첫 강의 날, 저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구려와 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다녀온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 배우는 방법 중 가장 겸손한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의 견해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에서 처음으로 진짜 배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서울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단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그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제 학문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에서 받았던 한 권의 논문을 꺼내 읽곤 합니다.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위한 거울이다.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다. 이제 저는 그 거울 앞에서 더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엘리자 슈타이너라는 이름으로 그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저는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청중으로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역사 수업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던 독일 학자가 결국 서울에서 진심을 보고 배우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문화와 역사에서도 세계인의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